1959년 1월 우랄 공가대학의 학생들이 겨울 등산을 떠났습니다. 이고르 디아틀로프가 이끄는 10명의 젊은이들이었죠. 모두 숙련된 등산가들이었고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목표는 우랄 산맥 북부의 오토르텐 산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코스였지만 그들에게는 도전이었습니다. 출발 며칠 후 한 명이 건강 문제로 하산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전보를 보내 안전을 알렸습니다. 2월 1일 그들은 오토르텐 산 근처에서 야영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 때문에 방향을 잃고 훌러트 차을산 경사면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생존 기록이었습니다. 2월 12일 귀환 예정이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기다린 가족들이 수색대를 요청했습니다. 2월 26일 수색대가 그들의 텐트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모든 이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텐트는 눈에 반쯤 묻혀 있었고 안쪽에서 찢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칼로 텐트를 찢고 급히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텐트 안에는 짐과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신발과 방한복도 대부분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운 날씨에 신발도 신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는 의미였습니다. 텐트에서 1.5km 떨어진 숲 가장자리에서 첫 번째 시신 두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유리 도로셴코와 유리 크리보니셴코였습니다. 둘 다 속옷 차림이었고 맨발이었습니다. 근처에는 모닥불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추위에 얼어 죽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나무 위쪽 가지들이 부러져 있었고 나무 껍질에 손톱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무 위로 올라가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피하려 했던 걸까요? 텐트와 모닥불 사이에서 세 구의 시신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이고르 디아틀로프 지나이다, 콜모그로바 루슬란 슬로보딘이었습니다. 그들은 텐트로 돌아가려다 쓰러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시 방한복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루슬란의 두개골에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4명은 몇 달 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모닥불에서 75m 떨어진 계곡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류드밀라 두비니나는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져 있었고 혀와 눈이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르 콜레바토프는 두개골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니콜라이 티보브릴리는 두개골 골절이 있었습니다. 세면졸로 타료프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눈이 없었습니다. 법의학자는 이런 부상이 자동차 사고 수준의 강한 충격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상처는 거의 없었습니다. 피부는 멀쩡한데 내부 장기가 파열된 것입니다. 더 이상한 점은 일부 시신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옷에서 높은 수준의 방사선이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몇몇은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죽은 동료의 옷을 벗겨 입은 것 같았습니다. 조사관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죽음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식 조사 결론은 알 수 없는 강제력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 파일은 기밀로 분류되었고 현장은 3년간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날 밤 일어났던 걸까요? 왜 그들은 급히 텐트를 찢고 나갔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수십 년간 수많은 이론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눈사태 이론입니다. 텐트가 눈사태에 묻힐 위기에 처하자 급히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텐트가 있던 지역은 경사가 완만해서 눈사태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텐트가 부분적으로만 손상되었고 주변에 큰 눈사태 흔적이 없었습니다. 2019년 스위스 연구팀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눈사태 가능성을 재검토했습니다. 작은 눈사태가 발생해 텐트를 덮쳤을 수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의문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저체 온증과 역설적 탈의 현상입니다. 극심한 추위에 노출되면 뇌가 혼란을 일으켜 옷을 벗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체 온증 환자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관찰됩니다. 하지만 왜 텐트를 찢고 나왔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카르만 소용돌이 이론입니다. 특수한 기상 조건에서 산에 강한 바람 소용돌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저주파를 만들어 공포감과 불안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초저주파는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지만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각과 공황 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텐트 밖으로 내몰았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번째는 군사 실험 이론입니다. 근처에 소련군 미사일 실험장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군사 실험이 있었고 탐험대가 우연히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그날 밤 하늘에 이상한 불빛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주황색 구체가 하늘을 가로질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사일이나 로켓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실험이 잘못되어 폭발했다면 충격파가 탐험대를 덮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부 장기 손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 검출도 설명됩니다. 군사 실험에 방사성 물질이 사용되었을 수 있죠. 하지만 소련 정부는 이를 부인했고 증거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원주민 공격 이론입니다. 그 지역은 만시족의 땅이었습니다. 홀라트 차을은 만시어로 죽음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만시족이 성스러운 산에 들어온 침입자들을 공격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평화로운 사람들이었고 공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시신에서 칼이나 화살 같은 무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야생동물 공격입니다. 곰이나 늑대가 텐트를 습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물의 발자국이나 물린 자국이 없었습니다. 텐트가 찢어진 방식도 동물 공격과 맞지 않습니다. 더 극단적인 이론들도 있습니다. UFO 조우 설명입니다. 외계인 우주선이 나타나 탐험대를 공격했다는 것이죠. 하늘의 불빛이 UFO였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티나 서린 공격 이론도 있습니다. 우랄 산맥에는 예티 목격담이 많습니다. 거대한 괴물이 텐트를 습격했다는 상상입니다. 역시 증거가 없는 추측입니다. 정부 음모론도 있습니다. 탐험대가 우연히 기밀 정보를 발견했고 KGB가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복잡한 방법을 썼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2019년 러시아 정부는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75가지 이론을 검토하고 눈사태가 가장 가능성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 결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2021년 한 연구팀이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발표했습니다. 지연된 눈사태 이론입니다. 탐험대가 텐트를 칠 때 눈을 파서 경사면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몇 시간 후 작은 눈사태를 촉발했다는 것입니다. 잠자던 사람들이 눈에 깔려 부상을 입고 패닉 상태에서 탈출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작은 눈사태가 텐트를 덮쳤고 일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패닉 상태에서 텐트를 찍고 나왔지만 방한복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방향을 잃고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저체온증으로 죽고 일부는 계곡에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설치류나 새들이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방사능은 탐험 전 작업장에서 올라온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시 소련에서는 방사능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설명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왜 그들은 텐트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함께 모여있지 않고 흩어졌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탐험대원 중 한 명의 일기에 이상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안다. 서린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농담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이었을까요? 또 다른 일기에는 죽음의 산이 그 이름값을 하는구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불길함을 느꼈던 걸까요? 디아틀로프 고개 사건은 60년 넘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수많은 조사와 연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연의 힘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숙련된 등산가도 극한 상황에서는 무력할 수 있습니다. 추위, 바람, 눈, 어둠이 결합되면 치명적입니다. 작은 실수나 불운이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존중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인간의 회복력도 보여줍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돕고 생존하려 노력했습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옷을 나눠 입고 텐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디아틀로프와 그의 동료들은 모험을 사랑했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열정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그들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등산가들이 그 고개를 찾습니다. 그들을 기리고 미스터리를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우랄 산맥에 눈 덮인 경사면에는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합니다. 무엇이 그날 밤 일어났을까 하고 말이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아틀로프 고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단순한 자연재해였을까요? 군사 실험의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무언가였을까요? 진실은 눈 속 어딘가에 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얼어붙은 채로 말이죠. 하지만 미스터리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가능성을 탐구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이 60년 넘게 관심을 받는 이유입니다. 언젠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시신을 재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 진실이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디아틀로프 고개는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9명의 젊은이들이 남긴 마지막 질문으로 말이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